NHL 2018-2019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는 이번 회에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일본 원정 4연전을 치른 안양한라는 3승 1연장패를 기록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내 개막 시리즈로 맞붙었던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는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6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65회입니다. 오늘 9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연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길었습니다. 연휴가 다 끝나고 이제 평일로 돌아왔고 저희 목요일에 27일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두 분은 어떠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 당일날만 차례 지내고 쭉 일하고 있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일해야죠. 이연숙 기자님요? 야, 뭐 추석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네, 나날이었어요. 비슷한 나날. 저도 연휴 내내 다 일했어요. 그쵸, 야구가 계속 있었죠. 네. 뭐 야구 플러스 그 외의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쵸. 5일 연휴인데 진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했어요. 오히려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네. 그런 시간을 또 보내야 되니까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 오후 다니기가 상대적으로 차가 쉽죠. 많이 없으니까 네.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우리 비하인드넷 청취자 여러분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처럼 지내셨으면 안 될 텐데 네, 뭐 많은 추억을 좀 쌓으셨기를 가족과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다 서로 바빠서 막 그런 그러게요. 것보다는 뭐 그러진 않으셨겠죠? 네. 비하인드넷 165회 오늘도 지난주와 비슷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신 댓글을 보겠습니다. 팟빵에 피프트 비틀즈님이 오셨어요. 와, 이거는 뭐 밀렸던 댓글을 한꺼번에 다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거면 이메일로 달라니까요. 아니 그 마지막에 PS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면 PS 사연 응모는 방송에서 직접 읽어주신다니 부끄러워서 못 보내겠어요 흐흐흐 하셨는데 뭐 이거는 안 읽습니까? 이 댓글 자체가 이미 사연인 것 같아요. 저희 다 똑같이 소개해드리고 방송에 내보내는데 네. 네. 이 긴 사연과 같은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인데요. 장기 출장과 늦은 여름 휴가로 열악한 현지 인터넷 사정에 한동안 못 들어오다가 그간 쌓여있던 에피소드를 정주행하고 이제서야 글 남깁니다. 근데 그새 또 새 에피가 올라왔나 봐요. 나름 그래도 출장지가 유럽이라 어떻게든 하키 경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출장지와 휴가지를 연고로 하는 팀들이 혹여라도 친선 경기라도 하나 봤더니 다들 시즌 시작이 원정이었군요. 결국 비엔나 캐피털스와 아보르그 파이어츠의 경기를 TV 중계로 보는 게 다였는데 그래도 스포츠 채널이 아니라 주요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하길래 와, 우리랑은 다르네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US 오픈에 출전한 로저 페더러 경기 생중계에 밀려서 방송을 중단하고 골이 날 때만 게임 중간중간 하이라이트로만 보셨나봐요. 챔피언스 하키 리그 경기고 사실 4대 메이저 테니스 토너먼트면 좀 어렵죠. 예. 거기에 로저 페더러니까 그렇죠.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했습니다. 그래도 온더스포츠 페북이나 뉴스 포털에 아시아리그 개막과 함께 대명이 사할린 원정을 잘 치렀다길래 귀국하자마자 온더스포츠 영상 통해 잘 보셨대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귀국 다음 날이 바로 인천 개막 경기 날이길래 완전 기대했는데 소식을 늦게 들어서 당일 선악 가서 경기가 연기된 걸 알았네요. 유유. 아이고. 예, 그러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면 구단 쪽에서도 이제 혹시나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선수들 몇 명이 나와서 이제 마중도 해드리고 팬 사인회를 했던데요. 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소소하게 간식거리 나눠드리고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나마 또 오신 팬 여러분들께 위로가 됐을 것 같네요. 댓글 이어지는데요. 경기야 나중에 하면 되고 일본 팀 선수들 그리고 지역분들 큰 피해가 없으셨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나저나 그간 온더스포츠의 보이는 라디오랑 주간 리뷰 등등 새 시즌 맞이 기획 아이템이 정말 굿입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 얼굴도 사실 처음 봤는데 목소리만큼이나 훈남이셔서 역시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두 외국 감독님 분들이나 한국 아이스하키 원로분들 그리고 국내 세 팀 GM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 하이원 박병철 GM님 얘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하셨어요. 댓글이 나눠서 쓰셨군요. 계속 이어집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새로운 목표가 빨리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 또다시 엘리트 체육으로 국대 성적 위주로 다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저변 확대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 하나에 어느 정도의 평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축구나 길 따라 뛰면 되는 조깅도 아니고 아이스하키의 저변 확대는 아이스하키 링크라는 시설이 필요한데 전용 아이스하키 링크도 거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야구는 이른바 베이징 키드라고 하는 세대들이 고졸 신인으로 들어와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 우승을 보고 그 즈음 운동 좀 한다는 초딩들이 다른 스포츠가 아닌 야구로 몰리면서 그 이전 형님들보다도 신인으로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쉽게 아이스하키를 접할 수 없는 한국이라면 아직은 좀 더 롤 모델이 돼줄 프로 국대 선수들이 이후 세대의 이목을 끌어주는 역할을 계속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알못의 짧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의견을 또 좋은 의견 주셨네요. 분위기를 바꿔서 역시 그 샤크스 팬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저의 샤크스는 세너터스에서 에리크 카르소온을 영입했더군요. SNS를 보니 현섭님의 단발마 탄식하는 트윗을 본 것 같은데 사실 샤크스 경기만 그것도 겨우 조금 보는지라 에리크 카르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작년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티언이 줬다고 이건 뭐지 했다가 기사나 기록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GM인 덕 윌슨이 거의 18-19 시즌 올인한다는 느낌이더군요. 1년 연장 계약한 전보 조 은퇴 전에 우승하겠다는 번스, 카르손, 블라식, 브라운까지 수비 탑4에다가 작년에 영입한 케인의 빅조, 커추어, 허틀, 돈스코이. 근데 문제는 번스, 커추어, 블라식 제외하고는 다 시즌 후 FA라는 정말 제대로 올인이구나 싶네요. 왜 하나 더 댓글 이어집니다. 결국 카르손이 계약 마지막 해에 와서는 SJ에게 브라이언 캠벨의 악몽이 될지 댄 보일과 같은 좋은 추억을 함께할지 걱정이네요. 아무리 봐도 전버저 은퇴하고 생길 500만 불로 빅조, 카르손, 돈스코이 이들의 늘어난 연봉을 메꾸다 보면 로스터가 엄청 얇아질까 오히려 18-19 시즌 이후가 걱정이네요. 이현숙 기자님의 퍼시픽 전방을 기대하며 간만에 쓴 잡서를 줄입니다 하셨습니다. 야, 긴 댓글 다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의견 댓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하키타운님이 164회 지난회에 3,000캐시 후원해 주셨고 SY더맨님이 또 164회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로폴로님 댓글이 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를 보던 중 눈에 띄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느낌표 2개. 캘거리에서 뛰는 어스틴 자닉이라는 선수인데요. 골도 골이지만 센터 포지션에서 175cm 정도 되는 키에서 잘하더군요. 약간 조니 가드로 선수 생각이 났는데 찾아보니 언드래프트여서 놀랐습니다. 이 선수를 잘 몰랐는데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앞으로의 예상 등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캘거리의 어스틴 자닉 이 선수 아세요? 예, 아이스하키에 흔히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언더사이즈의 슈퍼 스킬 스코어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뭐 사실 신체적인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중요시되는 이제 아이스하키 또 이기 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키가 큰 선수 그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를 좀 뽑고 싶어하는 좀 구단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 쪽에 있었는데 이제 프로비던스 브루인스가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의 2부 리그 팀이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굉장히 이와 유사한 타입 이 선수와 아마 같이 뛰었을 텐데 지금 KHL에서 뛰고 있는 알렉산드르 호훌초프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도 언더사이즈의 스코어러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보스턴 브루인스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안 좋아하는 것이 좀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전혀 이제 1군에서 아주 중용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만 보셔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에서의 좀 선수 생활은 좀 불운하게 끝이 났는데 어쨌든 지난해에도 이제 프로비던스 브루인스에서 경기당 1포인트가 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캘거리 프레임스가 데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런 선수 중에 정말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있는데 물론 뭐 키는 좀 더 신체 조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좀 좀 언더사이드 득점 유형의 선수인데 마이크 호프먼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야구 보시면은 좀 자주 아시는 쿼터 플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이제 트리플 A기에 너무 잘하고 메이저 리그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예.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선수들. 딱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어쨌든 차닉 선수를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호프먼 선수도 좀 그런 평가를 받던 선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NHL에서는 조금 그렇고 AHL에서는 거의 뭐 최고급의 스코링 선수고, 그런데 보기 좋게 성공을 했어요. 네. 오타와에서는 좀 자신의 이제 위치를 잘 잡았죠. 뭐 끝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커리어를 완벽하게 바꾸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플레임스가 차닉 선수에게 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캘거리가 너무 사실 공격 깊이가 좋아졌어요.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적어도 이제 3라인에서 2라인 뭐 이런 좀 스코어링 보조 스코어링 라인에 좀 놓으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차닉 선수의 상황은 4라인 윙어 정도라고 저는 좀 거기가 지금 캘거리의 선수층을 봤을 그렇죠. 때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좀 그 부분인데, 4라인 윙어로 이 정도의 정말 득점력으로 내가 승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사실 전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네. 왜냐하면 4라인이라는 뛴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4라인 아이스타임 적어요. 그 말은 나와서 증명을 해야 될 시간이 더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득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4라인을 보시면은 5분도 못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경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캘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선수에게 이제 가능성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지금 가능성을 증명을 해야 NHL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슈퍼 스코어러 타입의 선수고 체격 조건이 상당히 작다. 근데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감독의 호불호도 물론이고 아무래도 체격 조건이라는 그 선입견을 또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장애를 극복을 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장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약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는 모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타입 유형의 선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발이 채일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선수가 정규 리그 경기에서도 캘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로폴로님, 또 새로운 선수 또 알게 되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바이킹님 댓글이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이런저런 선수들을 활용하고 여러 조합을 시험해보는데 참 어렵네요. 최종 로스터에 포함되기 위해 열심히 뜹니다. 4라인이나 3페어일 텐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한 경쟁이 대단합니다. 립스 팬으로 타일러 애니스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셨어요. 부상 탓인지 그간 부진을 이번에 만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퍼시픽 프리뷰는 캐넉스나 카요리 이외 모두 후보인가 싶습니다. 원래 강자들의 칼 갈고 있는 킹스, 플레임즈, 오일러스까지 정말 모르겠네요. 이 기자님 예상이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아틀란틱은 딱 세 팀이네요.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바이킹님이 예상을 주셨어요. 일단 저도 동감입니다. 아틀란틱 딱 세 팀밖에 없고요. 그런데 몬트리올 커네디언스가 프리시즌에서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 프라이스 빨 믿고 한번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선수진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선수를 열심히 뛰고 지금 로스터에 포함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부분은 말씀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같은 팀에면은 더더욱 힘들죠. 선수들이 이제 자리 잡기가요. 사실상 뭐 좋은 선수들도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이제 뭐 그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개인적으로는 오지가노프 선수가 얼마나 또 립스에서 먹힐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애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 선수도 스피드를 활용해가지고 옛날 버펄로에 있을 때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인데, 뭐 립스가 혹시나 이 선수가 또 부활의 날개짓을 펴서 어떻게 보면 좀 3사 라인에 있어도 괜찮을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활을 한다면 사실 립스 입장에서는 더더욱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퍼시픽 디비전 정말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잠시 후에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나갈 거고요. 토론토 메이플 립스 팬이시니까 또 다음 주에 있을 애틀랜틱 디비전 기대를 많이 하시겠네요.
또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후원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연 배틀 이벤트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뭐 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추석이었잖아요.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미, 뭐 아이디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뭐 사연, 직접 아이스하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얘기 들려주셔도 좋고요.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이메일 힘찬@온더스포츠.co.kr 힘찬@온더스포츠.co.kr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먼저 보내신 분들께 먼저 선물을 골라가실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65회 잠시만 쉬었다가 이연섭 기자와 함께 NHL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연섭 기자와 함께 NHL 2018-2019 시즌 새 시즌 프리뷰 그 세 번째 순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를 준비하셨는데요. 올 시즌에 참 기대가 되는 궁금한 그런 디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연섭 기자님, 네. 올 시즌 퍼시픽 디비전 전체적인 판도와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디비전 프리뷰를 하면서 이번 퍼시픽, 올해 퍼시픽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두 팀은 일단 확정적으로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총 8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밑에 4자리가 엄청 유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아마. 그만큼 올해 같은 예측이 경우에. 어렵다. 예, 그만큼 예측이 어렵고요. 사실 이제 또 아래 2자리도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가운데 4자리가 아주 재밌을 것 같고 또 가운데 4자리 중에 2자리는 또 플레이오프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좀 레이스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해집니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그러면 들어가 볼 텐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예상 순위 순서대로 총 8팀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상 순위 1위 팀이 어디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미 밝혀주시긴 했는데 진짜로 뭐 심정의 변화는 없으시네요. 예, 전혀 예상 순위 없습니다. 1위 밝혀주시죠. 세노제이 샥스를 꼽아봤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가 올 시즌에 과연 대권에 도전할 만한 팀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팀이 됐고요. 사실 원래 기반 자체도 상당히 탄탄했었어요. 예. 작년에도 사실상 플레이오프에 좀 다크호스로 봤었는데 베이거스한테 패배를 했었죠. 그래도 지금 이제 로스터를 보시면은 탑6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케인 선수 잔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 손턴 선수도 이번 시즌에는 완벽하게 몸 상태를 맞춰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도 또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좀 돌아오게 됐고 예. 뭐 커츠와 파벨스키, 헤르틀 같은 선수들이 또 있고 레귤러로 자리 잡은 티모 마이어 그리고 유나스 돈스코이, 마르쿠스 쇠렌센, 뭐 멜케르 카르손 선수까지 굉장히 이 선수들은 활용성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역할 이런 걸 맡겨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라인에 적절한 변화를 가져가기도 상당히 용이한 점이 뭐 공격진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래 좋았는데 올 시즌에 더 좋아졌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더 깊이를 더한 쪽 어딜까요? 사실 이번 프리뷰를 준비하면서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요소로 좀 불안 요소를 꼽아봤는데 이 팀은 불안 요소조차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이 사실 더 강력해졌고요. 에리크 카르손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탑4가 그냥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노리스를 딸만한 선수, 그러니까 노리스 트로피 최우수 수비수 상을 딸만한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한 팀에. 이거는 그냥 뭐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슈빌 탑4가 이제 그동안 아주 공고한 탑4로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슈빌 탑4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맞는 딱딱 맞는 탑4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3명이 노리스 트로피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스틴 브론이나 브랜던 딜런 같은 선수들도
어느 팀을 가더라도 사실 두 번째 페어 정도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비가 정말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브론 딜런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조합의 기반,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돈스코이, 쇠렌센 이런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기반을 맞추기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골리 듀오 같은 경우에는 마틴 존스 선수도 상당히 그냥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백업 골리인 에런델 선수가 작년에 백업 골리로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시즌이었기 때문에 주전 백업 할 것 없이 골리까지 탄탄한 지금 세너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퍼시픽 디비전의 1위 자리가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서 DP가 더해졌고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세너제이 샤크스인데 아까 불안 요소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올 시즌에 그나마 변수라고 따져보면 뭐 부상 내지는 부상 정도겠죠. 예, 돌발적인 뭐 내분 이런 그렇죠. 거 외에는 뭐 예상이 안 되겠는데. 뭐 라커룸 파벌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사실 이제 올해 세너제이는 그만큼 이제 로스터라든지 전반적인 전력이 강력하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 우승 가능하나요? 샤크스 팬분들 많으신데 일단 서부를 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올해 위니펙이나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눈에 도끼를 품고 이제 한번 달라들 것이 분명하거든요. 서부만 넘어서면 사실상은 또 우승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플레이오프에서 맴돌았던 최근에 세너제이 샤크스인데 올 시즌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순위 1위 세너제이 샤크스부터 살펴봤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예상순위 2위 어딘가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지난 시즌 그 돌풍의 주역 올 시즌에도 2위면 뭐 그 전력 그대로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력의 누출이 그렇게 아주 크게는 없었고 사실 있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메꿨습니다. 폴 스테스니 선수가 2라인 센터를 볼 거고요. 그리고 1라인 윙어가 가능성이 있는데 맥스 패처리티 선수도 2라인 윙어로 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라인에 지금 밸런스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2라인 윙어를 사실상 1라인 윙어에 가까운 2라인 윙어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했고요. 예. 지금 2라인 센터진이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작년에 좀 약간은 좀 약했던 이제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울라 선수가 2라인 센터를 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 스테스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2라인 센터라는 약점은 어쨌든 보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패처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닐 선수, 빠져나간 제임스 닐 그 이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법한 충분한 스코어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구성은 더 좋아졌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고,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굉장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1, 2, 3, 4라인의 속도 그리고 수비력까지 이 선수들이 사실 4라인까지 모두 수비력이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1라인부터 4라인까지 다 수비 기여력이 상당한 수준인 팀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 또 손쉽게 득점을 하고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온 이후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런 경기 운영 자체는 여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까지는 충분히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창단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도 좋은 전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1위였던 세너제이 샤크스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로스터 보강이긴 해요.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국 우승을 가져오지 못했던 이유는 팀이 결과적으로는 탑2급의 공고한 수비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싱턴 같이 존 칼슨 정도 급의 선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올해도 결과적으로 이 탑2 공고한 탑2 수비수의 보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유력한 이제 영입 대상자였던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공교롭게 라이벌 팀인 세너제이 샤크스로 가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트 슈미트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20경기 출장 정지가 됐습니다. 오. 정규 시즌 사실상 네이트 슈미트 같은 선수는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탑2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던 선수였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시즌에 4분의 1을 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아주 큰 요소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플레리 선수를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해 어쨌든 플레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상당 부분의 시즌을 소화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베이거스 후보 골리들이 굉장히 잘 메꿔냈고요. 그런데 이 부상 자체는 플레리 선수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요소가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후반부에 조금 더 이제
엑셀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이 없이 풀타임으로 간다고 할 때 시즌 끝까지 이제 플레이리 선수가 굉장히 꾸준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이제 좀 변수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해내게 된다면은 2위 자리를 더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는 거고, 행여나 이 부분에서 또 좀 누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또 퍼시픽 디비전 더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레리 선수라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워낙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 또 지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플레리 선수가 얼마나 내구성을 보여주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샌노제이 샤크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이 두 팀은 그러면 플레이오프 안정권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퍼시픽 탑 2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두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3위로 가보겠습니다. LA 킹스를 꼽아봤습니다. LA 킹스 3위. 거의 지난 시즌 수준인데요. 네, 거의 뭐 지난 시즌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탄한 수비력에서 나오는 강력함이 역시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즌이 사실 선수 생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제 코피타르 선수와의 존재, 그러니까 확고한 넘버원 센터, 넘버 투 센터인 제프 카터 선수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비진인 다우디, 머즌, 마르티네즈, 파네프, 그리고 뭐 판텐베리 선수들까지 굉장히 이제 좋은 수비진을 구축을 했고, 1, 2라인 공격수들이 굉장히 수비 가담이나 경기를 읽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비력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후방에 조너선 퀵 선수의 존재 역시 이제 다른 팀들이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랑 사실 뭐 수비진이나 뭐 로스터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실점이 전체 1위였습니다. 2.46 실점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2.5점만 넣으면 경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예. 2.5점의 수치에 가장 근사한 값을 나타냈던 2.51의 수치를 나타냈던 팀은 지난해 NHL 득점 랭킹 전체 30위였습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최하위권의 득점력을 갖고 있더라도 실점이 2.46 정도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기 플레이오프에 때문에. 간다. 예. 그런데 LA는 사실 최하위권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보기에도 좀 뭐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최하위급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탄탄한 수비력은 올해도 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비력이 이 정도로 좋은데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격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비력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만큼 좀 득점력을 못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한 보강 그리고 또 변수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 시즌의 LA 킹스의 공격력은 어떤가요? 사실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한 명 영입한 선수가 있죠.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 아, 그렇죠. 이 선수가 뭐 LA 킹스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쨌든 펀치력의 강화를 꾀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라운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베이거스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접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이 안 터져가지고 지는 게임이 진짜 많았습니다. 예. 사실 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지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좀 공격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코발축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프리시즌에서의 경기를 봤는데 약간은 문제가 나온 부분은 뭐냐면은 코피타르 브라운 선수의 이제 윙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흡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는 2라인으로 이제 좀 더 다른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뭐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조합을 아직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빠른 개선이 필요하고 어쨌든 뭐 코발추크 선수 자체의 기대하는 값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LA 공격이 풀리게 될 거고 혹시나 코발추크 선수가 조금 더 예전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게 돼서 LA 공격의 방점을 찍게 되고 그리고 일단 굉장히 좋은 이제 스코어러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마크가 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중된 마크를 다른 선수들이 또 풀어주는 예, 예. 다른 득점 라인에서 물꼬가 터지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LA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전력임은 분명합니다. 역시나 새로 들어온 코발추크 선수가 키 플레이어라면 키 플레이어인데 코발추크 선수가 얼마나 빨리 잘 팀에 녹아들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되겠네요. 퍼시픽 디비전 예상 순위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어딘가요?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애너하임 덕스보다 캘거리 플레임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상 순위 4위 캘거리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서부에서 제일 눈여겨볼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캘거리 플레임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캘거리 플레임스가 퍼시픽 디비전을 제압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번엔 제임스 네일, 엘리아스 린드홀름, 노아 헤너핀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전력이 좀 큰 폭으로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니 구드로, 모네헨 선수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닐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1, 2라인이 상당히 탄탄해졌다라고 할 수 말씀드릴 수 있고 예. 탑 9 그러니까 9명의 공격수 그러니까 3라인까지 공격진이 상당히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수비진도 보시면 지오다노, 브로디, 헤너핀, 해머닉, 스톤 이렇게 이제 5명이나 굉장히 뛰어난 선수진이 갖춰졌는데 요게 이번 캘거리 수비진이 재밌는 이유는 공격 수비, 공격형 수비형 이런 조합, 수비진의 조합이 그냥 딱딱 맞게 6명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수비 밸런스가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마이크 스미스 선수만 조금 더 분발을 해준다면 물론 스미스 선수가 최근 캘거리에서 보여준 모습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분발해주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캘거리가 좀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캘거리의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탄탄한 전력, 조합이 좋다,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캘거리 플레임스가 올 시즌에 왜 기대가 되는지 장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까 일부 전문가들은 퍼시픽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현숙 기자님은 캘거리 플레임스를 4위 정도로 놓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중위권 분류에 이제 캘거리를 넣은 좀 결정적인 이유는 센터진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탑2 센터가 그런데 모나인 선수는 그렇지만 이제 2라인 센터부터는 사실상 다른 퍼시픽 팀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 우위에 설 만한 이제 센터진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불안 요소고 그리고 빌 피터스 감독이 이번에 캘거리에서 본인의 이제 또 헤드 코치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캐롤라이나의 성적은 사실상 실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승률 3할이 나오고 승률 4할도 못 찍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5할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실망적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이나의 전력이 사실 그렇게 나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물론 나빴던 첫 해 같은 경우는 있지만 사실 최근 2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그리고 빌 피터스 감독이 캐롤라이나를 맡고 난 이후에 캐롤라이나가 플레이오프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감독을 캘거리 플레임스는 끌어온 걸까요? 그래도 예전에 굉장히 이제 명성이 있었던 감독이고 어시스턴트 코치로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캘거리에 보시면은 이번에 전 캐롤라이나에서 뛰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헤너핀, 린드홀름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인 선수고 감독의 색깔이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죠. 데릭 라이언 선수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어쨌든 데려왔어요. 내가 좋은 애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전 팀에서 팀 시스템까지 좀 어느 정도는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빌 피터스 감독이 본인의 이제 그런 헤드 코치로서의 그런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다. 또 캐롤라이나처럼 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또 캘거리가 약간 더 하위권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독 본인이 선호하는 선수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빌 피터스 감독 입장에서도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그렇죠. 해야 될 텐데 예. 부담감도 좀 있는 시즌이 되겠네요. 예, 사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잘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팀들과의 이제 비교 우위에서 좀 설 수 없는 부분을 두 가지를 이제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어쨌든 피터스 감독이 이번에는 좀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올 시즌 캘거리 플레임스 퍼시픽 디비전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아주 흥미로운 팀인 것 같습니다. 예상 순위 4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퍼시픽 디비전 예상 순위 5위로 넘어갑니다. 5위는 어딘가요? 에드먼턴 오일런스입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올 시즌 5위로 예상을 하셨는데 플레이오프권 간당간당합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에드먼턴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리그 최고급의 센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드라이사이틀 맥데이비드 정도 수준의 원투펀치면은 뭐 지금 딱 비교해봤을 때 피츠버그보다 약간 아래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인 걸 봤을 때는 이 두 명의 센터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오일러스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좀 부진했던 밀란 루치치 같은 선수들은 지난해보다는 이제 나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2년 연속으로 이 정도로 이제 부진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해 좀 1라인 윙어로 자리 잡은 타이레티 선수라든지 그리고 올해 풀시즌 활약이 가능성이 있는 케일러 야마모토, 예스의 풀류에르비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 좀 기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좀 무게를 이제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너스, 라르손, 클레프봄, 러셀, 뭐 세케라까지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 싸움에 아주 저 멀리 밀려날 정도는 아닌 괜찮은 이제 수비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 같이 좀 연이은 부상만 아니라면은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수비진은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지난 시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에도 지금 예상 순위가 이 정도면 글쎄요. 불안 요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캠 텔버 선수의 진정한 모습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2년 전에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활약을 보이면서 에드먼턴 오일러스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히 진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정말 조기 탈락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모습이 나올 것인지 작년의 모습이 나올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돌발 변수에 따른 대처 능력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난해 오일러스 수비진이 시즌 전에 안드레이 세케라 선수가 장기 부상을 끄는 이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세케라 선수가 비슷한 느낌의 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합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이제 작년의 그런 아픈 기억에 대한 걸 이제 교훈 삼아서 이런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골텐딩과 수비에서의 이제 조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캠 텔벗 선수가 키플레이어 그리고 지난해 그 변수에 대처하지 못했던 걸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죠.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가 요거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예상 순위 6위로 갑니다. 6위까지 아까 플레이오프권으로 보셨어요. 6위 어느 팀인가요? 애나인 덕스입니다. 아니 애너하임 덕스가 최근에 거의 1, 2위권 안에 있었던 팀이 6위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뭐 6위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처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팀들과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서 좀 설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더 적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애나임이 6위로 나왔습니다. 서서히 이제 애나임의 우승에 대한 문이 닫히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물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덕스 강점인 수비력이 빛났고 수비적인 마인드가 뛰어난 선수들이 덕스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비력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츠데프 선수가 풀시즌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리카르드 라켈 선수가 1라인 윙어로 자리를 잡았고 온드레이 카스의 선수까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가워요. 그리고 애나임 덕스의 보조 득점원 자원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의 깊이를 보강을 했어요. 뭐 수스트르 선수라든지 브레이든 쉔 선수를 보강을 했는데 루크 쉔 선수죠. 브레이든 쉔 선수 동생이고요. 루크 쉔 선수를 보강을 했는데 어쨌든 수비진의 깊이를 조금 더 강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존 깁슨 선수가 상당히 작년에 굉장히 특급 활약을 보여줘도 활약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전 권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입니다. 애나임 덕스의 문제는 뭔가요? 벌써부터 지금 부상자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 캐슬러 선수가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서 회복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일부 이야기로는 올 시즌을 통으로 날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라이언 때문에 캐슬러 선수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캐슬러 선수가 센터 원투펀치의 정말 핵심적인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예. 공백이 정말 메울 수 없는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고 코리 페리 선수가 지난주 월요일 웜업 도중에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반월판과 내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최소 5개월의 확정이 5개월이요? 그렇죠. 예. 시즌 직전에 바로 5개월 이탈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두 선수가 작년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두 선수 다 조금 부상에도 시달렸고 페리 선수는 17골밖에 득점을 못하면서 그 전년도의 부진을 또 씻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1, 2라인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NHM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뉴스가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패트릭 이브스 선수까지 길랑발의 증후군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부상으로 인해서 합류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점점 더 보강을 했고 강해지고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NHM 덕스는 시작부터 지금 탑6에서 2명의 공백자가 발생을 함과 동시에 이런 좀 악재가 초반부터 겹쳤기 때문에 이런 악재를 초반에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사실 6위 이상의 성적은 사실 낼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꼬이고 있는 NHM 덕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시작부터 위기네요. NHM 덕스로서는. 예, 굉장히 큰 위기고 사실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탑 4에서 탑 6까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어가 아주 뛰어나다라고는 이제 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점점 NHM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퍼시픽 디비전의 강자로 군림해왔던 NHM 덕스에게 위기가 닥친 시즌의 분위기가 좀 드리우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6위 NHM 덕스였습니다. 두 팀 남아 있습니다. 하위권 플레이오프 진출 조금은 어렵게 보이는 예, 팬분들께 좀 팀들인데요. 마음을 놓고 즐기셔도 될 만한 시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예상 순위 7위 보겠습니다. 밴쿠버 커넉스를 꼽아봤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디트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좀 서서히 재편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계약이 한 3, 4년 남았지만 아주 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선수들을 빨리빨리 그냥 덜어내기보다는 뭐 이런 선수들을 좀 끌고 가면서 천천히 좀 보자.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우리가 날아오를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에 디트로이트와 좀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분명히 상위권 그룹에 좀 도전할 만한 전력이 아니에요. 지금 전력으로 보시면요. 수비적인 공격수들의 영입이 좀 있어서 어쨌든 바텀 라인이 약간은 보강이 됐고요. 그래도 좀 이제 이 팀이 지금 좀 희망적인 부분은 1라인은 어쨌든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젊은 선수로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좋은 소식이고 뭐 홀벳, 베어치, 베서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이 정도의 기여도로 1라인을 지탱을 해준다면은 스코어 라인 걱정은 크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선수는 아직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성장세 역시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밴쿠버 커넉스가 정말 지난해 최하위권의 수비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좀 희망이 될 만한 부분은 조금씩 개편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젊은 선수들이 1라인이나 좀 스코어링 라인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젊은 선수들 새로 팀의 보탬이 될 선수들을 통해서 서서히 리빌딩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젊은 선수들 중에 언급이 되지 않은 선수 좀 커넉스 팬분들이랑 벌써 이제 왜 얘를 영업을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를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아스 페테르손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뭐 정말 대단한 선수고 작년에 정말 SHL 어떻게 보면은 NHL을 제외한 유럽 리그의 랭킹을 봤을 때
진짜 KHL 거의 뭐 턱 밑에 있는 리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유럽 리그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SHL 그리고 작년 우승팀인 백셰 소속에서 개인 시상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누렸습니다.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걸 다 누렸어요. 네. SHL 올해의 공격수, 최다 포인트, 정규 시즌 MVP, 플레이오프 MVP, 올해의 신인상, 게다가 월드 챔피언십 금메달까지 그냥 1년에 할 수 있는 시상은 그냥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만 못 땄네. 아 그러네. 올림픽 금메달이랑 언더 20에서 은메달을 딴 부분 요 두 개 네. 사실 5점인데 네. 이게 무슨 5점이에요 이게 있는데 1년에 이만큼이나 이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정말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커넥스의 전력 합류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가 공격력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SHL에서 최다 포인트를 올린 부분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수비 역시 상당히 괜찮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즌 신인왕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가 거의 1순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근데 페테르손 선수는 체격은 크지만 그러니까 키는 상당히 큽니다. 188cm 정도로 큰데 조금 더 벌크업을 해야 돼요. 77kg, 80kg를 좀 밑도는 수준의 이제 체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네. 벌크업만 있어서 NHL의 이제 최고 싸움에 밀리지 않을 수준만 딱 되게 이제 만들게 된다면은 올해 커넥스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페테르손, 홀벳, 뭐 베서 이런 선수들 보는 재미로 올해 커넥스 팬분들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아스 페테르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 선수가 올 시즌 그 밴쿠버 커넥스의 유니폼을 입고 등장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밴쿠버의 그 새로운 중흥기를 이끄는 또 새로운 스웨디시 포워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이제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예상 순위 8위 뭐 다들 아시죠? 예, 하나밖에 안 남았죠. 애리조나 카이어츠로 꼽아봤고요. 네. 사실 7, 8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7, 8위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젊은 선수들의 도약이 기대되는 부분도 이제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위 그룹 진입은 힘들어 보이고요. 팀의 유망주들이 어쨌든 점점 개화하고 있다는 부분 똑같죠. 이제 비슷하네요. 밴쿠버. 예. 클레이턴 켈러가 정말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크리스티안 드보렉 그리고 딜런 스트롬 같은 선수들까지 팀의 주축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스 갈체니악 선수의 합류 역시 센터진의 보강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진 역시 사실 수비진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올리베르 크만 라르손부터 시작을 해서 얄마르손 제이콥 치크런 같은 젊은 선수들이지만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수비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골리고스키 선수도 있죠. 예. 그래서 부상만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수비진은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요량이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비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젊은 선수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카이오츠 역시. 그 외에 애리조나 카이오츠에서 올 시즌에 좀 드러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약점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라인을 다 봐도 좀 펀치력이 부족하다. 이제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센터진이랑 윙어진 이제 센터진과 수비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진짜 뛰어난 윙어가 별로 없습니다. 좀 스코어링 타입의 좀 윙어 그리고 좀 득점의 분산을 꾀할 수 있을 만한 좀 특급 윙어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30위였던 그 공격팀이 이 팀이에요. 평균 실점 2.51. 그렇죠. 득점력에서 올해도 사실 그렇게 큰 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미할 그라브너 선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득점에서 큰 물꼬를 터줄 만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게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비가 좋은 팀이 여기 너무 많아요. 퍼시픽 디비전에 수비가 좋은 팀이 너무 많습니다. 예. LA, 애너하임, 뭐 샌호제이도 수비가 좋은 팀이고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비적인 마인드가 있는 포워드들이 상당히 많고 활동량들이 베이거스 선수들이 다 많기 때문에 정말 수비적으로 까다로운 팀이고요. 캘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약점과 상대의 강점이 절묘하게 시너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점점 도태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시너지라고 란 말씀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약점과 상대의 강점이 이게 절묘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게 우리에겐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어려움이 이런 가중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리조나가 더더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조금씩 팀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밴쿠버와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좀 굉장히 산더미 같은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들어 가면서 앞으로는 조금 희망을 볼 수 있을 만한 좀 발판 자체는 어쨌든 애리조나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카이오츠 팬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2년 연속 디비전 최하위 예상인데 그렇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승점이나 승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수비진 자체는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고 센터진 자체가 꽤나 경쟁력이 있어요. 그냥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뭐 탑팀이랑 비교하기는 이제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시즌을 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퍼시픽의 이 거친 좀 떡대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좀 아무래도 이 애리조나가 좀 설 자리가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올해까지는 좀 유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NHL 2018-2019 시즌 프리뷰 세 번째 시간 오늘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4팀 정도 플레이오프 진출 예상하시는 거죠? 서부는 4개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3개 5개입니다. 네. 3개는 알겠습니다. 애틀랜틱이에요. 네. 그 애틀랜틱 디비전 다음 주에 재밌을 겁니다. 마지막. 아주 애틀랜틱의 네, 승리로요. 네 이번에. 번째 시간 준비를 하겠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또 NHL 개막하겠네요. 예, 네. 8위는 정해져 있고요. 네. 세 팀 플레이오프 진출이 예상되는 세 팀도 애틀랜틱 디비전. 청취자분들께서는 대충 이제 가늠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주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프리뷰는 이어집니다. 비하인드넷 165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개막해서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국내 세 팀이 모두 경기를 치렀는데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양 한라가 일본으로 원정 4연전, 이 4연전으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일본 하치노에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이 먼저 있었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에 양팀의 1차전 한라 빌 토마스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고요. 2피리어드였습니다. 3피리어드에 프레이블레이즈 로건 스티븐슨 선수의 동점골 1대1에서 바로 동점골 나온 2분 뒤에 한라가 파워플레이에서 또 빌 토마스 선수의 추가골 최종 스코어 2대1로 한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 동점이 된 직후에 프리블레이즈가 투맨이맨 페널티를 해서 한라가 파워플레이를 얻었는데 이 상황에서 토마스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던 경기였어요. 맷 달튼 선수 그리고 하타 미치카즈 선수가 선발 골리 대결을 펼쳤고요. 1실점 맷 달튼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한라의 빌 토마스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전인데 강렬했어요. 데뷔전에서 데뷔골에 또 결승골 혼자 2골. 대명의 알렉세이 이바노프나 알렉산더 프롤로프 그 선수들도 참 강한 인상을 남겼던 데뷔전이었는데 한라의 빌 토마스 못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라가 올 시즌 첫 경기 승리를 했고 다음날 9월 20일 목요일에 2차전이 있었는데 이날도 접전이었어요.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1분 30여 초 만에 히토사토 시게키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 하지만 한라가 뒤집었습니다. 1피리어드 남은 시간에 문국환, 김원준 선수 골로 역전을 했고 2피리어드 조민호 선수의 추가골 3대1 리드를 잡았고요. 프리블레이즈가 다나카고 선수 추격골이 나왔는데 한 골차 한라가 지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또 한라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차전도 맷달튼과 하타 미치카시 선수가 선발 골리 대결이었고요. 한라가 두 경기 다 한 골차 승리, 승점 6점. 결과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즌에 안양 2연전에서 두 경기 다 한 골차로 한라가 패했었는데 똑같이 하치노에서 그대로 서력을 했네요. 자, 한라로서는 참 어려운 원정 2연전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경기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저는 조금은 아무래도 좀 불만족스럽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 프리블레이즈의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도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좀 한라는 근데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의 로스터를 지니고 있고 굉장히 예. 좋은 선수들이 많죠.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기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물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지만 어쨌든 올해 정말 뭐 강팀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크레인즈 같은 경우도 사실 절대 무시할 못하는 선제고 오호지도 있고 사할린도 있고 그다음에 대명도 굉장히 강호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잡는 모습이 나왔어야 어떻게 보면 좀 안양한라가 컨텐더로서 그런 모습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첫 2연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제 따라잡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름이 넘어갈 뻔한 시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페널티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블레이즈의 흐름이 끊기는 모습이 나왔고 블레이즈가 초반에 이제 뭐랄까 약간 이제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 굉장히 컸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도 2차전의 뭐 어쨌든 1, 2차전 승점을 못 올린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2차전에 우리의 하키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리즈에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에 발판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보면은 뭐랄까요, 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승점은 아니지만은 앞으로의 그런 모습,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블레이즈전은 잡아야 되지 않나. 이제 컨텐더로서의 이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지만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승점 6점 땄다.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접전을 했다라는 부분도 물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1차전 같은 그림에서 사실 골이 한두 골 정도는 더 나왔어요. 한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2차전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2차전에서도 블레이즈에게 흐름이 좀 넘어가고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니코 1차전에서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심어줬던 한라의 첫 두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라로서는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선제골도 내줬고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뭐 한 골차를 지키면서 결과는 얻었습니다. 뭐 저도 비슷하게 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프리블레이즈는 시즌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몇 경기 치러낸 상황이었고 안양한라는 이제 막 첫 경기 스타트를 끄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는 뭐 비단 다른 팀들도 시즌 개막할 때 첫 경기에서 좀 어리버리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들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리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리그가 특히나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디테일함에서의 불안함이 좀 추격을 당하고 아니면은 뭐 리드를 먼저 내주고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뭐 지난번에 사할린 대명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골텐딩 싸움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성적을 크게 좌우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빌 토마스가 그 스타트점에서 깔끔하게 끊어준 것도 이제 그러한 예상의 한 범위 내일 것 같고요.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시카노프가 잘했었는데 아직은 사할린 때만큼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할린과의 비교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팀에 얼마만큼 녹아들어서 얼마만큼 폭발력을 발휘하는가, 그 라인에서 얼마만큼 폭발력을 발휘하는가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시행착오 아니면은 이제 좀 디테일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양한라전에서 안 나왔다라는 게 좀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각각의 라인 매치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양한라가 묵직하니 뭔가 누르는 분위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말 1, 2라인이 박빙의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변수를 만들어내는 3, 4라인의 활약이 이제 그 승부의 결정 방향을 좌우하는데 특히 이제 문국환 선수의 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네. 프리블레이즈의 2라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라인에서 골이 나오긴 했어요. 히토스 시게키, 다나카고, 시즈카노프 라인. 근데 한 골 차를 극복을 못했어요. 결국 두 경기 다. 특히나 2차전 같은 경우에는 2대3으로 추격한 후에 파워플레이도 3번이 있었는데 결국 동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현재 파워플레이 기록을 보니까 7경기를 치렀는데 거의 56분 동안에 2골에 그치면서 7.41% 파워플레이 성공률,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올 시즌 스페셜팀 이 파워플레이 옵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선수들 자체 어쨌든 이제 프리블레이즈 자체가 1, 2라인 파워플레이 유닛 1, 2라인에 상당히 격차가 있는 팀이 돼버렸어요. 지금 선수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 벌이면서. 그런데 1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워플레이 1라인을 좀 구성한 선수들 자체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전혀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파워플레이 1라인 자체는 선수들 구성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임밸류나 아니면 그 개개인의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탑 수준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 결과에서 뭔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모습은 안 맞는 거죠, 아직. 시간이 더 안 맞는 필요한 거예요. 건가요? 예. 뭐 줄 때 주고 때릴 때 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프리블레이즈가 승점을 많이 생각보다 못 쌓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안양알라가 기분 좋게 2승을 챙기고 이동을 했습니다. 일본 니코로 가서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2연전 주말에 있었습니다. 9월 22일 토요일 1차전 문국한 선수, 빌 토마스 선수 골 나왔고 2대 0으로 1피리어드부터 출발을 잘 했는데 이후에 양팀이 골을 치고받고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박우상, 강윤석 선수도 골이 나왔고 2피리어드 중반까지 4대 2로 앞서갔던 한라였는데 아이스벅스가 이걸 뒤집었습니다. 2피리어드 후반에 4대 3까지 추격을 했고요. 3피리어드에 사이토 테치야 선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4대 4 동점 상황에서 연장 가서 후루아시 마쿠루의 결승골, 아이스벅스가 최종 스코어 5대 4로 연장승, 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개막전 선발 출장 후에 7경기 만에 복귀전 치러서 28세이브 4실점.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팀이 일단 이겼고요. 맷 달튼 선수가 15세이브 5실점 했는데 이게 그 지난번에 박김천 PD가 이야기한 그 맷 달튼의 불안감인가 싶은데 5실점 참 낯섭니다. 아시아리그 데뷔 후에 개인 한 경기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이고요. 거의 맷 달튼 선수가 보니까 한 시즌에 한 번 정도는 5실점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번 시즌 아주 초반에 나왔습니다. 2015-16 시즌 이후에 올 시즌까지 총 4시즌 동안에 최근에 4번의 5실점 경기가 있었는데 그중 3번이 아이스벅스전에서도 기록이 되는 그런 또 이채로운 기록이 나왔고요.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가 이날 히어로였네요.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또 외국인 선수죠. 핀란드 출신 요나스 알라네 선수가 추격 2골, 역전에 또 힘이 돼줬습니다. 알라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경기에서 9포인트인데 가장 많은 포인트죠. 9경기 중에서 7경기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2경기 포인트 못 올린 경기는 다 아이스벅스가 0패를 기록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스벅스는 이 선수가 해줘야 되는 지금 결과물이네요. 아이스벅스 부상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테라오 유리, 사토 히로토 다들 이 경기에선 또 출장을 했고 테라오 유리 선수 첫 포인트 올렸네요. 아이스벅스가 2경기 연속 또 연장 승리를 거뒀고요. 한라는 문국한 선수가 초반에 골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골. 강윤석 선수도 한라 입단 후에 첫 골 넣었고요. 한라의 첫 패가 기록됐던 양팀의 1차전이었습니다. 2차전 바로 다음날 일요일에 있었는데 한라가 김기성 선수의 선제골, 김상욱 선수와의 형제골이 올 시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연승 선수 추가골 2대 0으로 앞섰고요. 3피리어드에서도 빌 토마스, 김기성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4대 0. 이날은 또 생각보다 쉽게 풀렸네요. 안양알라가 4대 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맷 달튼 선수가 전날 어려웠는데 바로 셧아웃으로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아이스벅스는 후쿠지 유타카가 다시 안 나왔고 류유 슈타로 선수가 나왔네요.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김기성 선수가 멀티골 시즌 첫 골 신고했고 한라 이연승 선수도 시즌 첫 골. 지난 시즌에 한 골도 없었죠. 뭐 많이 뛰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골이 잘 안 나오는 선수인데 오랜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안양 한라 복귀 후 첫 골. 안양 한라 유니폼 입고 거의 3년 9개월 만에 득점을 올렸어요. 빌 토마스 선수가 또 넣었네요. 4경기 4골. 현재까지는 잘 영입된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건 선수도 시즌 첫 출장에서 에릭 리건 선수와 함께 뛰었고 한라는 또 아이스박스 2연전에서 신상우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라인업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아이스박스와의 2연전이었습니다. 1승 1연장패 마무리한 아이스박스와의 2연전이었는데 이 2연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일본 원정 자체는 성공적이에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됐지만 어느 정도 좀 수정점,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벅스 지금 사실 한라가 굉장히 쉽게 리드를 잡고도 4차전, 그러니까 니코 2차전을 제외하면은 쉽게 가는 경기가 없었어요. 다 네. 따라잡히고 흐름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제 지금 4경기 중에 3경기나 반복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니코나 이제 블레이즈와 보다 더 나은 전력을 자랑한 팀들, 예를 들면 뭐 오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크레인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사할린이 될 수도 있겠고 대명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은 이제 불안할 수 있다 앞으로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내포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본 원정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4경기 전부 지금 뭐 아이스박스 2차전 같은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또 뭐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벅스 같은 경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벅스 그 골가 한 골 이제 들어간 거 아닌가? 테라우 선수, 유리 선수의 골이 포스트 맞고 라인 안쪽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각도의 이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골이 인정이 안 됐어요. 어쨌든 퍽이 라인을 전부 이제 지나쳐야 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각도라는 게 재밌는 게 일정 각도에서는 골인데 위에서 보면 골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각이는 그게 예전에 이제 일부 분들은 이게 오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난 플레이오프 워싱턴과 피츠버그전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 각도로 보면은 분명히 퍽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선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벅스가 어쨌든 골이 이제 인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뭐 그래도 지금 한라 입장에서는 정말 희망적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원정 4연전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원정의 4차전의 경기력 자체는 좋았다. 굉장히 네. 좋았다. 이런 부분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가는 게 어쨌든 뭐 과제라면 과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고, 토마스 선수의 영입 자체도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영입 대상에 발표가 됐을 때 네트로 파고들고 득점하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뭐 여전히 보여주면서 좀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년에 좀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뭐 스콧 바니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었다는 거 보면은, 예,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뭐 토마스 선수의 영입이다라고까지 이제 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트릭 마르티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빌 토마스 선수 영입할 때 조민호 선수하고 잘 맞을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민호 선수도 지금 같이 뛰면서 1골 4도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토마스, 조민호 이 호흡은 어떻게 보세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조민호 선수가 워낙 패스를 좀 잘 뿌려주는 이런 부분도 어쨌든 빛이 나는 선수고, 공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아시아리그 레벨에서는 두말할 거 없이 최상의 레벨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마스 선수의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골문으로 빈틈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 이런 부분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조민호 선수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이 좀 이 두 선수가 호흡이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잘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네요. 예, 성적이 또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김찬 PD님은 아이스박스와 한라의 2연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같은 날 이제 고향에서 하이원과 대명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한테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안양 한라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고향에서 제가 있었을 때 하이원이 대명한테 4대2로 이겼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서 근데 그날 경기 내용을 보면은 대명이 엄청 못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고 스케이팅도
느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팀 스피드가 떨어지고 뭔가 다들 정신이 반쯤 나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 그 중계로 봤을 때 안양알라의 모습이 흡사이와 같았던 아이스박스와 1차전이요. 그렇죠. 그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이게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올 시즌에 지난 시즌에 비교했을 때 다른 팀들과 상대해서 보면은 변화점이 많이 없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예. 뭐 전력의 변화가 크게 없고 뭐 그 라인 구성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뭐 골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일본 원정을 갖고 첫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를 맞이해서 경기들을 이런 내용으로 치러냈다라는 거면 치러냈는데 뭐 다 승승하다가 중간에 한번 크게 자빠지고 다시 한번 완벽하게 그걸 복구해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면 이 경기를 보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니코라는 그 땅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너지 쉬운. 효과를 발휘한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안 풀릴 때 더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예. 그런 징크스라는 게 안 풀릴 때 생각나는 거지 잘 풀릴 땐 그런 거 생각도 안 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멘탈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을 보시면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경윤 선수라든가 강윤석 선수가 뭔가 이렇게 안양알라 선수 야 그동안 봐왔던 안양알라 선수야 라고 하기에는 아직 덜 녹아든 장면들도 많이 났었고요. 예, 빌 토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조민호 선수와 계속 맞춰서 예, 감독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해왔다 보니까 충분히 뭐 라던스키의 공백, 뭐 스카파니의 공백 이런 공백들을 잘 메꿔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박빙의 승부 내지는 이렇게 막판에 가서 뒤엎어지는 승부들은 예, 이 팀이 못해서가 아니라 네, 멘탈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 5실점을 한 맷달튼의 특히 이제 마지막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던져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장면이긴 한데 이거는 5실점은 순전히 맷달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날은 그냥 그 팀 자체가 다 못했다는 거. 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통 이렇게 예방주사 한번 세게 받으면은 다음날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신이 확 들죠. 이렇게 그쵸. 한번 치면.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대명도 그랬고 뭐 안양을라도 그랬고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나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죠. 네. 올 시즌에 안양알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안양알라가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올 시즌 지금 4경기를 통해서 나온 변화라면 저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어요. 일단 빌 토마스가 들어온 2라인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영윤, 강윤석이 합류한 박우상 선수와 조합을 이루는 3라인. 근데 물론 아이스박스 2연전에서는 신상호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좀 변화가 불가피하긴 했습니다. 이 강윤석, 박우상, 신영윤, 강윤석 선수의 활약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아주 큰 임팩트가 를 이제 기대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구단 예.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진짜 토마스 선수처럼 뭐 진짜 경기당 한 1포인트씩을 뭐 넣어주고 진짜 뭐 공수 이런 부분에서 핵심이 될 만한 역할로는 사실 그간에 이제 이 두 선수들이 걸어온 길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두 선수가 어쨌든 팀 깊이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활동력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뭐 박우선 선수가 최근에 좀 아무래도 예전만큼 나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전만큼 활동량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메워주기 위한 뭐 강윤석 카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신영 선수도 좀 득점력이란 부분에서는 이제 2라인에서 최고 잘 풀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어쨌든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첫 4경기에서 아주 큰 이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뭐 이 선수들이 순조롭게 좀 팀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뭐 모습만 앞으로 보여주게 된다면은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경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데뷔 2년차 수비수죠. 송영철 선수. 마르티네 감독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중용이 되고 있어요. 알렉스 플란트 선수와 지금 묶어서 탑6 안으로 들어온 지금 모습인데 송영철 선수의 활약도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약간 유행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소영철 나이 때 또래 선수들이 다 지금 탑4, 탑6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그 또래 선수들의 그런 변화의 모습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보다 장점을 더 많이 활동력 면이나 아니면 스케이팅 면에서 더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 활용하기에는 더 수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기량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뭐 플란트 선수와 묶는 이런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란트 선수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이나 뭐 스테이 홈, 뭐 좀 대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 소영철 선수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잘 맞다, 아니면 연습 부분에서 잘 맞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안양할라가 일본 원정 4연전 4경기에서 승점 10점. 이 정도면 성공적인 시즌 스타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본 원정 4연전을 통해서 본 안양할라의 올 시즌 전력 어떻습니까? 대명의 첫 시리즈, 그 다음에 뭐 하이원 시리즈도 보셨으니까, 그리고 하알린의 첫 시리즈도 보셨고요. 비교해봤을 때 안양할라의 올 시즌 전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승 후보 답습니까? 역시 세죠. 전력 자체는 괜찮다고 봐요. 네, 역시 세죠. 뭐 문제를 몇 가지 노출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불안 요소는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 사실 다른 팀도 다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다른 팀이 뭐 불안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팀들도 다 하나씩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뭐 사실 수정하느냐가 문제인데, 기본적인 선수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할라가 거의 없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점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갑자기 꼬꾸라진다? 이거는 좀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죠. 만약에 이 팀이 진짜 못했는데 변화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사실 별로 기대할 만한 요소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네. 그동안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 팀이 진짜 와장창 무너진다라고 좀 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감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와장창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발견이 그렇죠. 되면은 네.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크게 화자되지 않을까, 네. 해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있네요. 뭐 어쨌든 뭐 공통적인 이야기는 올해도 우승권에 있을 거다. 예. 네, 그 정도면 뭐 플레이오프권에는 받아들이면 충분히 되겠네요.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라의 강점이 이번 4연전 통해서 저는 또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총 4경기를 치렀는데 전체 4경기 출장했던 포워드 13명인데 김원중 선수만 제외하고 12명의 공격수들이 다 1포인트 이상씩 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1, 2, 3, 4 가리지 않고 터지는 라인, 이런 라인을 또 시즌 초반부터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앞서 붙은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사실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안양할래 1, 2라인을 막기도 굉장히 버거운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네. 좀 3, 4라인도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모습을 다른 진짜 뭐 올해 진짜 좀 우승 후보로 예상되는 팀들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위권에 이제 잔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키는 아까 말씀 나왔던 박우상, 강윤석, 신영현 신영현 라인. 요 라인이 키가 될 것 같아요. 이 네. 라인이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공격력을 보여주느냐. 아까 이제 디테일 말씀드렸던 부분도 요 라인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올 시즌에는 뭐 다른 3, 4라인보다도 요 라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양할라의 원정 4연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국내 개막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아샤리가 이사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드디어 이제 아시아리그를 볼 수 있는 그 시작이었어요. 9월 22일 토요일 1차전, 하이원이 세르게이 토폴, 키릴 스타체프
둘 다 파워플레이 골이었네요. 2대0으로 앞서 나갔고요. 대명 이봉진 선수의 추격골이 나왔고 또 파워플레이에서 역시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의 골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3피리어드에 승부가 갈렸는데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골 3대2 이게 결국 결승골이 됐고요. 종료 직전에 키릴스타셰프 선수 엠티넷 골 더해지면서 최종 스코어 4대2로 하이원이 홈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토마스 듀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 골리 대결 비슷한 세이브, 비슷한 실점이 나왔습니다. 이날 하이원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는데 인라인 이 러시아 선수들만 구성된 인라인 눈에 띄었습니다. 디펜스 포워드 5명 다 러시안. 특히나 KHL 경력으로 또 기대를 받았던 로만 류디친 선수 결승골에 도움 포함해서 이날 큰 도움 2개를 했고요. 세르게이 토폴 선수가 1골 1도움 아시아리그 데뷔골 신고했고 세르게이 파이올 선수도 도움 2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외국인 라인인데 여기는 좀 다국적이죠. 러시아의 키릴 스타체프, 미국의 트로이 마일람 선수, 일본의 아리오시 유야 선수가 포함된 이 라인. 스타체프 선수가 2골 1도움 가장 많은 포인트. 이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도 팀의 유일한 골을 넣었는데 눈에 띄었고요. 마일람 선수도 결승골 이날 좀 본인의 장기를 잘 살려서 터트린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1골 2도움 이렇게 올렸어요. 1, 2라인 외국인 선수들이 모든 포인트를 다 생산을 했고 눈에 띄는 건 한국 선수들 포인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1차전 이렇게 해서 하이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이원이 최근 9년 동안의 홈 개막전 정적을 보니까 2015-16 시즌에 차이나 드래곤전 승리를 빼면은 9번의 홈 개막전 중에서 8번을 패배를 했던데 차이나 드래곤전은 워낙 좀 상대가 약체이긴 했으니까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기분 좋은 홈 개막전 승리를 또 챙긴 게 아닌가 싶어요. 하이원의 배영호 감독, 부주장 윤지만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승리 소감 들어봤습니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대명에서도 인터뷰가 있었군요. 이봉진 선수 시즌 첫 골을 기록했던 이봉진 선수의 인터뷰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명이 또 이 시리즈에서는 이용준 선수의 또 복귀 출전을 볼 수가 있었네요. 9월 23일에 2차전이 있었는데 반대의 스코어가 나왔네요. 1피리어드 3분 만에 대명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선제골, 7분 뒤에 마이크 테스트위드의 추가골. 대명이 앞서가는 경기였고요. 3피리어드에 또 키릴 스타셰프 선수 추격골이 나오면서 또 한 골차 승부가 이어지다가 대명의 이봉준 선수가 엠티넷 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대명 킬러 웨일즈가 1차전 패배를 만회하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알렉세이 이바노프, 토마스 듀바 두 선수가 선발 출장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마이클 스위프트, 마이크 테스트위드 이적한 선수들의 고향 방문 관심을 끌었었는데 전 소속팀 하이원 상대로 고향에서 시즌 첫 골 그리고 대명 이적 후의 첫 골을 나란히 얄궂네요 참. 예. 또 일정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봉진 선수 또 이날 활약 좋았어요. 테스트위드 선수 결승골에 도움 기록하면서 엠티넷 골까지 2포인트 올렸고요. 이번 2연전에서 2골 1도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대명의 이영준 선수를 이날 경기 후에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2연전 득점은 없었지만 5골 득점 상황 중에 꽤 많은 시간에 위에 있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한 게 네. 글쎄요. 저는 이제 4인전 때부터 쭉 보면서 이영준 선수가 포인트가 그래도 꼬박꼬박 한 경기마다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기록지를 펼쳐보니까 거의 없었는데 근데 이제 골 장면을 보면은 항상 세레머니 하는 순간에 기뻐하는 옆 사람을 보면은 이영준 선수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온아이스였어요. 골 네. 상황에서. 항상 막 두 발 벌려서 환호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이영준 선수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물론 이제 기록이 잘못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득점 상황에서의 풀어가는 때 역할을 또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봉진 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전날 해버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영준 선수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어린 선수들과 이제 고찬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또 하고 해야 되고 또 감독과 선수 간의 그런 가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전날 이제 윤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권태현 선수 이제 주장 선수를 한번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부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차전 결장이 됐죠.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좀 힘겨워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윤지만 선수
가 이제 뭐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크게 다름없이 전체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팀을 리딩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었죠. 네. 이번 2연전 대병에서는 이봉진, 이영준, 테스트위드 라인에서 많은 포인트가 나왔는데 또 그 안에 이영준 선수가 있기도 했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스트위드는 이날 골 외에는 별게 없었고요. 네. 이봉진, 이영준 선수의 누구를 갖다 놔도 골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멀리 스치키 라인이 있다면은 이쪽에는 이영준, 이봉진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뭐 최근 5경기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이봉진 선수가 이날 이 시리즈 2경기에서 빛을 발했죠. 하지만 경기 MVP를 줘라라고 하면은 어김없이 또 이바노프를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차전은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브렛 파넴, 최시영 선수도 이번 2연전 다 결장이 됐습니다. 프롤로프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위염인지 장염인지 한 일주일 동안 4kg인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힘겨워하고 막 했다가 1차전 때 겨우겨우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호성 선수가 시즌 첫 출장을 또 하게 됐었죠. 네. 하이원은 권태현 선수 결장이 되면서 카와무라 카츠키 선수가 또 시즌 첫 출장을 했던 2차전이었고 하이원도 시즌 첫 패를 기록하게 됐네요. 대병이 지난 시즌에 하이원전 4경기 승점 2점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바로 2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챙겼던 2차전이었습니다. 양팀의 2연전 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그래도 이제 대명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했었던 경기였지만 하이원이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시즌에서 활용을 했었던 러시아 선수를 전부 이제 한 라인에 넣는 이런 전술 같은 경우에도 듀바골리까지 다 외국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차전에서 가장 크게 실효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력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명이 조금 더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하이원보다는. 그런데 첫 경기 홈 경기에서 하이원이 어쨌든 승점 3점을 대명을 상대로 따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일런 선수도 여전한 활약을 펼쳐줬고요. 아리오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오지에만 안 있었으면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선수인데 하이원에서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내고 있는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스타리체프 선수도 이제 하이원에서 다소 떨어졌던 날카로운 부분을 충분히 메우기는 좋은 이런 라인업 이제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2경기 모두 이제 또 득점을 기록을 하는 이런 좋은 장면도 있었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또 하이원이 어쨌든 지고 있는 초반에 이제 좀 경기가 틀어지면서 좀 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끈질기게 따라 붙는 장면 이런 부분도 그간 하이원에서 좀 보기 어려웠던 이런 장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올해 하이원은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겠구나 라는 수준의 결과인 것 같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이원을 상대로는 좀 강점인 이제 스코어링 뎁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수월한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결과를 이번에도 사실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4-1인전만큼 아주 좀 틀어막히는 경기는 아니고 경기의 주도권 자체는 어쨌든 대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대명의 공격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득점을 하는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더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물론 토마시 두바 선수가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잘한 부분을 어쨌든 뚫어내야 되잖아요. 2차전 MT넷 골 제외하면 또 2골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5경기 동안 3골 이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대명이 가지고 있는 선수진을 생각을 하면은 3골 정도는 그냥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팀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팀의 전력이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봉진 선수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조금은 부진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역시나 제 몫을 해주면서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부분 자체는 대명 입장에서 괜찮은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경기를 끝나고 양팀 선수들을 다 라커룸 앞에서 만나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었는데 굉장히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명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날 경기 내용도 굉장히 안 좋았고 찬스도 정말 많이 내줬고 진짜 이바노프 아니었으면은 5골 6골 먹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펼쳐냈단 말이죠. 예. 특히 2실점 하는 동안에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와서 하다못해 2실점 하자마자 콘스탄틴 감독이 작전단에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다 경기장 들리게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놓고 봐도 굉장히 뭔가 정말 안 되는 팀의 극명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면은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뭐 선수들끼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원팀이 돼가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다국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해보려고 하고 더 맞춰주려고 하고 의사소통이 좀 수월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려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원팀으로 가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함이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만큼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쉽게 가자라고 얘기들을 서로 했다고 해요. 예. 그게 또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이나 이런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하이원이 이런 팀 색깔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봤던 게 상당히 빠르구나라는 거, 빠른 공격 전개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러시아 선수들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지금 되게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빠르죠.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가 빠른 게 장점이니까 러시아 애들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걔네들이 더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 네. 크다고 느린 것도 아니고. 스타체프나 아니면은 뭐 류드친도 마찬가지고 파이오로 선수도 그 전에 연습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터 언급드렸던 이 선수들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명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게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희비가 엇갈린 첫 경기였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 나온 대명 킬러 웨일즈 그러니까 주사 한 방 세게 맞고 정신 차린 거죠. 그러고 나서 좀 초반부터 쉽게 풀렸던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특히 이제 이봉진 선수의 그 테스트위드에게 줬던 패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도 패스지만 잠깐 시야로 수비를 흐트러 놓는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센스구나라는 거를 순간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마치 그 농구에서 눈으로 페이크 한번 그렇죠. 치고 패스 넣어주는 느낌.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봉진 선수가 몸이 좋구나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른 득점이 대명에게는 이제 워낙 지금 5경기 동안의 수비에서는 이바노프를 중심으로 탄탄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장면들이었고, 근데 하이원이 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통틀어 놓고 보면은 찬스는 더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주도권을 내줄지언정 역습이든 아니면 공격이든 그죠. 파워플레이든 이런 부분에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이원도 올 시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두 경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결국 MVP를 뽑으라면은 양쪽 꼴리들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 지금 보면 결과를 보면 1차전, 2차전 각각 리드하는 팀, 추격하는 팀 순서만 바뀌었고요. 두 경기가 다 한 골차 승부였고 엠피넷 골로 승부가 갈렸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기 다 아주 타이트한 스코어가 유지됐는데 결과도 승점 3점씩 나눠 가졌어요. 두 팀 이번 2연전을 통해 드러난 전력도 어떠했는지, 과연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특히나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다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팀이 어떻게 베일을 벗을까? 하이원 먼저 볼까요? 하이원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올 시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뭐 최근 여느 시즌과 비교해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뭐 어쨌든 하이원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상 문제예요. 그 부분만 어떻게 좀 올해 좀 조율이 잘 된다면은 뭐 사실 경쟁력 자체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 선수를 사실상의 외국인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상의 외국인 카드를 지금 몇 장 쓰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이원이 굉장히 못할 수는 없어요. 지금 측면에서.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쨌든 뭐 국내 선수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더 받쳐주는 역할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수비 탑4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바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첫 시리즈에서 보여줬듯이 뭐 사실 바카쇼와 별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큰 불안 요소는 부상자다. 이제 이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뭐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말 뭐 플레이오프까지도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1년 만에 4위 이상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앞서 김태호 아나운서가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4위 이상 바라볼 수 있다. 네. 네, 첫 경기를 보고 그 생각이 딱 들었고요. 앞서 이제 이현석 기자님이 부상자 발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저는 이제 수식어를 달아서 과부하에 따른 부상자 발생을 조심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과부하. 네. 뭐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1, 2라인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뛰었던 이 두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에 대한 아이스타임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대명이나 한라에 비하면은 1, 2라인도의 집중도가 그렇죠. 훨씬 크죠. 높죠. 네, 훨씬 높죠. 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내 네. 선수가 잘 보좌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 그래서 3, 4라인에 포진되어 있는 국내 선수들이 얼마만큼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얼마만큼 또 아이스타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플레이오프만 목표를 두고 갈 거냐 아니면 우승권까지 바라볼 거냐 이 기로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경기에서는 뭐 3, 4라인에서의 그런 임팩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 시즌까지 봐왔던 이 라인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찬희, 박상진, 네, 좋은 좀비- 선수들은 많습니다. 좀비같이 뛰는 선수들 앞에서 네. 막 슈플럭 다 해주고 뭐 이런 활동량도 선수들 많고. 활동량으로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뭐 김영준, 윤지만 막 누가 메이킹 해주면 또 뛰어들어가서 마무리해주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다 포진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앞 라인들 그리고 이제 또 수비 라인은 계속 맞물려가면서 바뀌면서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또 얼마만큼 시너지가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묻힐지 그거를 이번 시즌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하이원이 두 경기 통해서 나온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컨셉이 확실해요. 외국인 선수를 1, 2라인에 다 몰아놓고 한국 선수를 3, 4라인에 다 몰아놓고 이번에 포인트만 봐도 러시아 공격수 4명, 트로이 마일람 선수 이 5명이 그렇죠. 14포인트를 다 했어요. 나머지 선수들 한 포인트도 못 나왔습니다. 이게 확실한 역할 분담인데 뭐 그 안에는 그런 과부하 문제, 부상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좀 받쳐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두 경기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확실한 역할 분담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게 팀 전력이나 성적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팀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수비진도 상대적으로 더 탄탄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예를 들면은 1, 2라인을 어쨌든 뭐 못 막는 게임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막으면 지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1, 2라인 막히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정말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시즌 중에 나올 겁니다. 이런 시즌 중에 분명히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1, 2라인에 그러니까 올인을 하는 이런 선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어쨌든 뭐 첫 시리즈 자체는 뭐 성과는 볼 건 다 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계속 언급을 드려주면 국내 선수들이 진짜 1, 2라인이 막혔을 때 그렇죠. 3, 4라인 국내 선수들이 또 우리도 터져줘야 되는 과제가 있죠.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네. 있고 너희는 내 라인 다 막아야 돼. 이런 느낌을 딱 줄 정도로 좀 더 지속적인 활약 그리고 잘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죠. 지금 뭐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존재감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박김재 PD님은 이 1, 2, 3, 4 9분 역할 분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나눠진 거는 개막전이라서 더 이 카드를 꺼내야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힘에 집중을 완벽하게 해서 어떻게든 지금 개막전에서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야 좀 좋은 시작으로 이제 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고, 물론 옵션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네. 단순하게 계속 요 라인 구성으로 쭉 갈 수도 없고요. 다른 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좀 뭐 윤지만 선수를 좀 외국인 선수들과 해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예전에 또 박정수 선수가 1라운드 올라와서 막 스위프트 선수와 막 호흡을 맞추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게 또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예. 그런 좀 라인의 조합을 좀 새롭게 그리고 다양한 옵션 카드를 마련해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 그게 어느 팀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면 킬러 웨일즈 쪽을 좀 보겠는데 이번 그 2연전 사할린 3연전 때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면이라면 대명도 일단 라인 조합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지난 사할린 3연전 때 좀 실망스러웠던 마이클 스위프트와 마이크 테스트위드 쪽에서 라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테스트위드 선수가 이봉진, 이영준 선수와 같이 뛰었고 마이클 스위프트는 1차전은 이제 프롤로프 김영겸 선수가 뛰었는데 2차전은 프롤로프 선수 빠지면서 맨멀리스트 키우타 쪽으로 묶였거든요. 일단 첫 골은 나왔고요. 두 선수 다. 이봉준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도 지금 두 경기 다 조합이 다 달라졌단 말이죠. 사할린전 때하고 또 달랐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에 따른 맞춤 전략으로 나온 건지 뭐 그에 따른 이 변화의 효과 특징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명이 항상 이제 경기 중에도 그렇고 라인을 계속 자주 바꾸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사실 좀 맞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좀 시즌 첫 시리즈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프롤로프 스위프트 그리고 테스트위드를 묶는 것 자체는 활동량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서 조율이 나왔는데 좀 활동량이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라인에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뭐 코칭 스텝 부분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조율을 계속 거쳐 나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직한 조합이 이제 그 조합으로 완벽한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그런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어쨌든 라인의 조합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팀이 대명인 만큼 사실 그 다음 시리즈에도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라처럼 좀 전략 변화가 없고 구성원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나 실험이 마쳤으니까 쭉 정형화된 틀 안에서 완벽함을 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면 킬러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린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의 조합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속 조합을 맞춰봐야 되고 상대팀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팀이 들고 나온 전략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대면 킬러웨이즈는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거 그대로 갖고 나와서 그게 풀리면 다행인데 그게 풀리기가 쉽지 않은 팀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변화를 할 수 있고 변화를 잘 한다는 거는 사실 그 팀 입장에서 굉장한 힘이에요. 하지만 이제 대면 킬러웨이즈가 지난 시즌에 깜짝 놀래키면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런 변화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크게 변하지 않은 거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틀을 갖춰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구성원이 누가 돼서 누가 들어오든 이 시스템만 돌아가면 돼 라고 말을 해줬었으니까요. 또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대면 킬러웨이즈만큼은 그 라인 간의 구성 변화가 막 있다고 해서 뭐 이게 큰 의미가 있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편으로 마이크 테스트위드, 마이클 스위프트 이 두 선수들이 어쨌든 포인트를 생산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어떻게든 뭐 라인 조합을 바꿔가면서라든지 두 선수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보지 않았나. 이 선수들의 어떤 포인트 생산 능력, 결정력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좀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옆에 주변 선수를 통해서.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스위프트나 테스트위드가 결정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변에 맞췄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얘네들이 이 선수들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두 경기였거든요. 그런 면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보였나요?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스위프트의 모습이라던가 스케이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테스트위드의 모습이라던가
물론 뭐 퍽 컨트롤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 퍽 소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폼이 다 안 올라온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팀의 색깔에 팀의 시스템에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조금씩이나마 보여지고 있어서 네. 예, 팀이 이 선수들을 위해서 맞춰주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변화해가고 있나, 맞춰서 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예, 결정적인 찬스인데 옆에 패스 주는 거 보고 스위프트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한두 번 했었거든요. 네. 이번 두 경기 동안. 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떤 경기가 있나요? 대한민국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이 9월 29일, 9월 30일 주말에 있습니다. 안양한라의 홈 개막 시리즈가 3주 밀려서 이제 시작됩니다. 상대는 하이원인데 한라가 2010-2011 시즌에 안양 홈 개막전, 그때 하이원전에게 한번 진 이후로 최근 7년 연속 안양 홈 개막전 승리 중에 있는데 8년 만에 하이원을 상대로 또 이어갈지 아니면 하이원이 또 한번 제동을 걸지 주목이 됩니다. 지난 시즌 전적 2승 2패. 양 팀이 원정에서 서로 2경기씩 이겼어요. 안양한라의 일정이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하이원 이번 2연전부터 11월 3일까지 앞으로 6주 동안에 매주 경기를 하는데 사할린 원정 3연전, 크레인즈 홈 2연전, 대명 원정 2연전, 사할린 또 홈 3연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시리즈 어떻게 예상들 하십니까? 아무래도 한라가 조금 유리하긴 한데 하이원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괜찮은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원래 뭐 예년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한라가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주 막 진짜 너무 막 유리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꽤 볼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빙의 승부요? 힘 대 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수비력이나 아니면 골대님 부분에서 시즌 초반에 기대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가 않고, 예, 공격력으로 뭔가 풀어내고 성적을 내야 되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요, 우리는. 예. 네. 하이온의 파워플레이에서의 그 강력함이라던가, 그다음에 안양한라의 그런 라인 간의 쉴 틈 없는 그런 공격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힘과 힘 싸움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넣는가, 다득점을 얼마만큼 해내는가에서 승부가 나오겠고, 네, 기대가 되네요. 잘 준비해야겠고요, 저희도. 박빙입니까? 박김식 대리님. 네. 네. 저는 몇 경기 지금 시즌 초반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 쪽 디비전 안양한라, 대명, 하이원, 사할린까지 이 네 팀끼리의 맞대결은 계속 이게 물고 물리는 대결이 좀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그 네 팀의 운명은 일본 팀들과의 전적에서 갈릴 것 같은데 순위가 어쨌든 저는 뭐 네 팀이 이번에 플레이오프 진출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입장에서 이번 안양한라와 하이원도 글쎄요, 저는 1승 1패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 네. 온도스포츠 첫 중계가 바로 이 시리즈입니다. 네. 9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9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경기. 안양 빙상장에서 첫 중계 시작이 되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네,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 저희가 뭐 영상을 만들고 있고 뭐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 보는 것만큼의 재미는 안 되거든요. 예. 저희는 항상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정말 부득이하게 정말 너무 안양은 또 몸살이시는데. 네, 안양은 너무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와. 그렇지만 아이스하키 안양한라의 개막전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도스포츠 채널을 이용하셔서, 그리고 안양한라 채널도 있으니까 예, 그쪽 통로를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 또 각 구단 SNS 홈페이지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쿠시로에서 같은 날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 2연전도 있습니다. 크레인즈가 27일 만에 경기에 나섭니다. 아이스박스 2경기 완파를 했었죠.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프리블레이즈가 지금 7경기 승점 8점에 그치고 있는데 원정 경기 어떻게 치러낼지도 궁금해요. 이 시리즈 간략하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크레인즈가 이길 것 같아요. 크레인즈가 이번에도 증명을 하게 된다면 진짜 컨텐더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크레인즈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는 수입 분위기로 예상들을 하시네요. 네. 저는
1승 1패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이제 크레인즈의 우위, 크레인즈가 네. 승점으로 이득을 더 많이 본 쪽은 크레인즈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팀에서 얘기거리가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 발견을 한 게 이 독일의 DL에서 같은 팀에서 뛰었던 두 선수가 2년 만에 아시아리그에서 만나는 좀 그런 그림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프리블레이즈의 닉 생피에르 선수, 캐나다 출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수비수고요. 그리고 크레인즈의 팀 햄블리 선수, 역시 미국 출신의 외국인 수비수인데 이 선수들이 2016-2017 시즌에 독일의 크랩펠트 펭귄스라는 팀에서 같은 팀에서 같은 수비수로서 뛰었던 활약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시아리그에서 만나게 되는 또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냥 예상해보건데 닉 생피에르 선수가 프리블레이즈 입단할 때 혹시 팀 햄블리 선수가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두 선수의 제외도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비디오 프로그램 신설이 됐고 이번 주에도 업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작한다고요? 예. 박김찬 PD님 오늘 밤 또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네. 할 일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업로드 될 테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65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댓글,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 166회 또 NHL과 아시아리그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 박김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